예, 성원아 인생 이야기 새벽 5시에 갑자기 하게 된 시간이 많이 흘렀네. 네, 새벽 5시에 갑자기 하게 된 지옥 토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 시즌 1이 나온 지 됐는데 이제 지옥 시즌 2가 나왔죠. 6부작으로 이제 방영을 했고 저희가 방금 6부작의 마무리화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먼저 내리고 이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 거기에 나왔던 캐릭터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캐릭터의 이해관계들이 다들 어땠는지 특히나 5화까지는 저희가 한번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영화의 엔딩, 그러니까 이 시리즈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전체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시즌2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전반적으로 별로다.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조금 떨어져 보인다가 그냥 처음 감상이었습니다. 특히 시즌 4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부분에서 조금씩 다 별론데 라는 그 생각이 4편까지? 네. 4편까지만 해도 모든 부분에서 조금씩 다 별론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5편부터는 조금씩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좋아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은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독이 하고자 하는 바는 뭔지 알겠다. 그게 표현이 조금 아쉬웠지만 솔직히 이런 지옥만큼의 과감한 작품들은 솔직히 많이 없지 않나 한국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어찌 보면 좀 용감하고 과감한 시도였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좀 평을 내리자면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 정신엔 박수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럼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도전 정신의 박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다. 어떤 뉘앙스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일단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 대한 시리즈 전체 평이나 뭐 이런 거보다 개인적으로 1편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는. 진짜 너무 재밌게 봤고 시즌1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때 이제 지옥이랑 또 뭔 작품이 그때 한참 같이 나왔죠? 저는 DP 그때 시즌 때 이제 지옥이랑 DP 그리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 조금 더 뒤에 나오긴 했을 텐데 아마 그때를 다 봤는데 그때 다 드라마가 재밌게 봐서. 네, 일단은 그 지옥 시즌 1부터 조금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 게 일단 1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너무 좋았던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그 아포칼립스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종말이 다가오는 세상 혹은 종말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따라서 그냥 그런 분위기 자체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지옥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있어서 종말이 시작되는 이야기라고 느껴졌고 정말 평화로운 일상에 비현실적인 무언가가 등장을 하면서 세상이 혼란 속에 빠져버리는 이런 이야기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죠.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이런 영화들이 좀 있는데 너무 좋아해요 저는. 일단은 그게 너무 좋았고 그 연상호 감독님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반도, 염력, 염력이었나? 그리고 넷플릭스 영화도 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몰라서. 되게 이제 부산행 이후로 사실 조금 만족스러울 만한 그 작품들을 못 보여줬는데 이 지옥을 보면서 거의 없다님이 그랬죠. 연상호 시즌 1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진짜 그런 말을 저도 할 정도로 너무 좋았고 일단 그러면 시즌 1에 대한 좀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부분이 좀 좋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의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고 그거를 어떻게든 인간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인간화시키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더 문제가 커지고 더 부조리가 생기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딱 그 지옥의 일부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인간의 판단? 인간이 잘못되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문제가 커지게 되는 사실상 그거를 이성적으로 혹은 좀 더 냉철하게 바라봤으면 해결했을 수도 있을 문제인데 그거를 인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커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게 너무 잘 구현됐다. 1편에서 1부에서 그리고 이제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있었는데 저는 정진수라는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가 1부에서 너무 멋있게 등장했기 때문에 그 캐릭터 한 명의 존재만으로 지옥이라는 드라마는 볼만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은 왜 지옥에 갈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라는 답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옥 시즌 1에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지? 특히 신생아가
고지를 받는 장면을 보면 이 애기가 뭘 잘못했지? 라는 이제 의문증을 들게 만드는데 저는 거기서부터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규정해 놓은 이 현실이나 이 규범들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그 상황들이 나타나면서 다른 제각각의 반응들을 그려내는 모습들이 너무 좋았고 뭐 그런 이제 내용적인 측면을 떠나서 비주얼적으로 너무 쇼킹하잖아요. 갑자기 무슨 악의 사자 3마리가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CG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쇼킹한 장면들이 너무 인상 깊었고 시연 이후로 세계가라고 하면 좀 그렇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잠깐 딴 길로 잠깐 연상호 감독님의 작품은 그 지구를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우리나라만 있다고 생각하고 봐야 돼요. 네. 더 큰 세상은 렌더링이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렌더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네. 연상호인데 네. 연산 속도가 느려서 안 돼요. 더 날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옥 시즌 1에서 시연이 있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세질리의 정진수 회장이 주목받고 그 사람들이 막 시연을 중계하고 이런 쇼킹한 장면들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이 종교의 탄생이라는 거를 현대적으로 뭔가 잘 해석했다? 뭔가 잘 보여줬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종교가 생겨나는 이유를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존재에게 의지를 하기 위함인데 무지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진짜 정말 살아가면서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만한 일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공포심에 빠지는 거죠.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세질리가 힘을 신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주제는 시즌 1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시즌 2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정리하자면 시즌 1은 둘 다 재밌게 봤다. 그래서 시즌 2는 그러면 어땠는지 조금 얘기를 이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시리즈가 6부작이었는데 그 6부작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어땠는지 그거부터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이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시즌 1의 뒷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시즌 1이 뒷부분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세질리오 회가 좀 위기를 처하게 되는 사건들이 한 2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죠. 첫 번째가 이제 그 아기의 시연. 시연자가 죽지 않았다라는 거와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다. 그쵸. 시연 당했던 사람이 부활했다. 이 2개가 굉장히 중요한 떡밥으로 나오게 되는데 일단 시즌 2에 그게 제대로 다뤄지지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구성 자체가 그거가 조금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이 거기에다 실려야 되는데 딴 길로 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시즌 1의 그 집중력 떡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사실상 그 시연 당한 사람이 죽지 않았다. 사실상 다뤄지지가 않았고 그 아기에 대해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마지막에 좀 변명식으로 마지막 장면을 보면 변명식으로 그게 들어가 있는데 솔직히 그것 보고 조금 이건 좀 그냥 떡밥을 사실상 없애버렸다. 본인 스스로 다룰 힘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부활하는 그거는 조금 다뤄지긴 했지만 사실상 그 초반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저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1편을 보고 들어온 시즌 1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충분한 만족감을 주기는 쉽지 않았다. 초반 부분에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 6부작 중에서 이제 3부작 저랑 정준하 씨랑 정확하게 이제 거의 비슷한 지점에까지 이제 흥미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1편은 일단 좀 당황했어요. 이게 벌써 끝나? 시간은 되게 순삭됐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시간이 순삭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1편이 끝나버려서 그러니까 1편은 사실상 프롤로그 그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근데 40분이야. 그래서 뭐가 시작되었는데 1편이 끝나버려. 그리고 놀라운 거는 2편이 끝나가는데도 1편이랑 똑같습니다. 2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좀 당황스럽게 되네. 이게 대체 어떻게 될 건가? 그쵸.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3편은 또 과거로 플래시백이 됩니다. 그 스포일러 리뷰이기 때문에 좀 스포일러를 계속 가미해서 얘기를 하자면 3편의 내용이 그 1편, 2편에 나오는 그 문근영 햇살방 선생님 남편에 대한 얘기와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1, 2편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전의 또 이야기다 보니까 3편까지 왔는데 이 시리즈의 절반까지 왔는데 진행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 이거는 너무 큰 문제거든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3편까지 주인공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솔직히 없습니다. 주인공이 없다 보니까 이 주인공이 어떤 이야기를 끌고 가야 되는데 주인공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끌 사람이 없고 이야기를 끌 사람이 없으니까 이야기가 계속 정제돼 있는
그냥 정착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약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랬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시즌 1의 이야기는 정확히 두 개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1편에서 3편, 4편에서 6편. 그러니까 1편에서 3편은 정진수 의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진짜 실주인공은 그 형사님. 형사님과의 딸 정진수 의장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4편에서 6편은 박정민 배우님. 그죠. 박정민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그 시연나라는 아이의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1, 2, 3, 4, 5, 6 나눠서 세계관 설명을 했다면 딱 주인공이 있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 1편의 성상님도 그렇게 중요한 캐릭터는 아닌데 그 주인공으로서 나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주인공이 있어야지만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시즌2에서는 새로운 주인공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시즌 1의 주인공들의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 역할이다 보니까 1편, 2편, 3편의 내용이 그 앞에 이야기, 그 앞에 주인공들이 했던 이야기들 그런 거를 정리하느라 주인공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일단 없었고 그리고 없었죠. 그걸 정리하는 이야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리를 실제로 하죠. 뭐 미네진의 이야기 뭐 이런 거 정진수상이 부활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정리하는데 그게 너무 길어요. 너무 이게 시리즈의 절반을 차지해버리니까 이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4, 5, 6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설정을 만드는 정리를 하는 과정인데 그걸 3편 동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 이야기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재미가 없다. 그렇죠. 최악의 편을 고르자면 단연코 저는 3편을 고를 수밖에 없는데 3편이 왜 최악의 편인지를 제 나름대로 설명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3편의 이야기는 진짜 그 햇살반 선생님과 남편에 대한 이야기인데 햇살반 선생님이 그 정진수 의장의 이런 세뇌라기보다는 그런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걔가 화살촉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걔가 죽고 그 남편이 그거에 대한 증오로 정진수 의장에게 되게 화풀이를 하다가 또 나중에는 정진수 의장을 다시 빼내는 그런 스토리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얘기를 햇살반 선생님 아내가 몰락하는 과정과 얘가 증오하는 그거를 한 편으로 만들 필요가 없이 이미 시즌 1 때 그렇게 세뇌당해서 화살촉으로 이상하게 변한 스토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1편에서 이 한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나. 그냥 짧게 설명하고 이미 시즌 1 때 그 세계관을 다 설명했는데 얘네 둘의 상황을 굳이 한 편으로 만들어서 보여줄 필요가 있었나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한 편을 보여줬으면 그 남편의 스토리가 이해가 되고 설명이 돼야 되는데 설명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구성했으면 얘가 정진수 의장 정말 멈춰서 얼굴 한번 때리고 얘가 정진수 의장에 더 다시 속아가지고 다시 소도로부터 얘네를 빼내는 그 과정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한편을 부여해놓고 설득력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정진수 의장을 빼내는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사건이 촉발되는 시작되는 지점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행동에 대한 동기를 저희가 이제 납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편이라는 시간을 활용해서 이 사람에 대한 동기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의 생각에서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한 편으로는 좀 짧다 저는 생각했어요. 한 편은 짧다. 한 편은 짧다. 그러니까 그 한 편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두 편이나 더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 한 편짜리를 세 편에 걸쳐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급하게 그냥 한 편에다가 플래시백 다 때려 박아서 억지로 이걸 주입하려다 보니까 얘한테 이해도 안 되고 앞에 이야기는 재미도 없었고 이해가 안 된 상태로 이야기는 시작돼 버리고 근데 이야기는 시작됐는데 그 뒷이야기에서는 이 남자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버려버리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1, 2, 3편이 재미없었던 건 주인공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그냥 주인공으로 세우고 시즌 1에서도 형사가 그렇게 중요한 캐릭터는 아닌데 이야기를 끌고 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남자를 주인공으로 세우고 이야기만 끌고 가게끔 하냈으면 이야기를 촉발시키고 퇴장했어도 이 남자한테 이입을 했을 거고 그 관객들은 그러면 재밌게 흘러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한 편에다가 플래시백으로 다 박아버리니까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 남자를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이야기는 시작돼 버렸고 이 남자의 선택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재료로밖에 쓰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로서 좀 많이 아쉽다. 서사로서. 정준하 씨 말처럼 이 스토리를 3부작으로 녹여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어갔으면 그 시즌 1의 구성과도 일치하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3부작에 나눠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좀 감정적으로 이해를 할 만한 이런 그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감정적으로 이해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뭐 공감할 수가 없어요.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오히려 거부감이 드니까 거부감이 들어요. 그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그 연상훈 감독님이 만든 3편에 대한 의도대로 가면 그 남편은 정진수 의장에 대한 증오감으로만 불을 타야 되는데 얘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세상을 올바르게 우리 아내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넘어가고 그게 왜 정진수 의장을 구해야 되는 이야기로 넘어가는지가 전혀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땐 그냥 복수를 원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가 말하기는 복수는 원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 뭐지? 자기는 세상을 바꾸고 싶대요. 근데 거기까지 이해가 가는데 세상을 바꾸는 게 왜 정진수를 구해야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니까 이 한 두 단계를 건너뛰고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 편을 가지고는 거기까지 감정적인 그런 이동을 관객의 감동적인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 없었다. 그냥 1편만 보고서는 얘가 당연히 복수심에 불타야 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그 서사만 봤을 때. 근데 차라리 정진수 회장이 아니 소도가 나를 데리고 가는데 너는 소도를 믿니? 이런 식으로만 공격했으면 나는 오히려 좀 이해가 됐을 거야.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소도는 할 거 없는 아무것도 뭐 이뤄낸 게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 했으면 몰랐을 텐데 갑자기 여기서 남편이 내 아내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뭐 그런 구차한 설명이 들어가면서 얘가 과연 어느 부분에서 정진수 의장의 말에 설득을 당한 건지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가 이해가 안 됐고 그렇게 3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3편을 보고 저는 포기하려고 했어요. 사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섰죠. 그래도 보자. 제가 정진수 의장이었어요. 의도를 읽어보자. 4, 5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4, 5편은 본격적으로 세력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제 또 그 얘기를 또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지옥이라는 세계관이 생각보다 되게 엄청 커요. 나오는 캐릭터들도 되게 많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그 세력 싸움도 되게 많고 이해관계도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심층적으로 어떤 캐릭터들이 있고 어떤 세력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조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기본적으로 아까 저희가 카메라 켜지기 전에 지옥의 세력은 총 5개가 있다. 한 6개 정도 6개. 되는데 근데 이제 중간중간 합쳐지니까 그러니까 6개로 얘기하자면 일단은 화살촉 그리고 정진수 일장 그리고 새진리회 그리고 소도 그리고 민혜진 그리고 공권력 정부라고 정부까지 이제 6개 세력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하나 마음에 들었던 세력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됐던 세력부터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옥 시즌 2의 4화 5화까지 오면서 좀 가장 그래도 매력이 있었던 캐릭터를 좀 살렸던 세력이 어딘지를 좀 말하자면 일단 저는 거의 유일하게 모든 세력이 다 별로였어요. 일단은 모든 세력이 다 별로였고 재미없었습니다. 근데 거의 유일하게 좋아했던 캐릭터가 문소리 씨가 연기하는 이 정보 쪽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게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그 이유가 일단은 정부 쪽에 있는 문소리 씨가 뭘 하려는지 딱 눈에 보였어요. 여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통제를 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사실상 안에서 설명은 안 했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는 그 통제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그냥 정부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하려는지도 알고 왜 그렇게 하는지도 그렇게 실제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개가 다 보여지니까 일단 그 캐릭터가 마음에 들었다. 대부분의 조직과 그런 캐릭터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왜 하는지도 몰라요. 대부분 캐릭터들이 그런데 그나마 문소리 씨만큼은 뭘 하는지도 알겠고 왜 그렇게 하는지도 알겠다. 그래서 좋았다. 저는 준하가 말한 이제 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지 그 문소리가 맡았던 그 정무수석인가 역할이 뭘 하려고 하고 그게 좀 보였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정부는 너무 명확한 목표가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려내는 거는 그 정부에서 그 문소리 역할이 뭐 그게 옳든 그렇든 통제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쭉 끌고 간 거는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를 해야겠다. 이 목표가 하나만 있다 보니까
이해가 편하고 딱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어려운 캐릭터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 네. 그냥 정부의 역할에 맞는 방향대로 흘러갔으면 네. 충분히 이걸 누가 했든 이건 정준하가 맡았든 네. 근데 문소리 배우님이 연기를 너무 아, 네. 잘했다. 문소리 배우님이 연기를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게 나머지들은 멋있다. 좀 뭔가 다 과정되고 좀 네. 약간 만화 캐릭터 같은 느낌이었는데 문소리 배우님은 너무 연기를 잘해서 저는 너무 찰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게 보였던 그 세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화살촉과 정진수 의장. 일단은 정진수 의장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이 캐릭터는 3화를 기점으로 저는 되게 호감캐로 받았습니다. 저도 되게 호감캐로 받았어요. 솔직히 1편, 2편 정진수 의장이 부활하고 나서 일단 대사 자체도 거의 없고 이 사람이 부활해서 뭘 하려는지를 뭐 나오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왜 부활했을까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3편을 기점으로 그게 명확하게 좀 드러나기 시작해요. 뭐냐면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박정자 씨를 만나고 싶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정진수 의장은 이미 부활했잖아요. 나는 일단 죽음에 대한 미련이 없어. 그 시즌 1에서도 그렇고 이미 20년 전에 고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어차피 난 뒤지는데. 그래서 진짜 거의 없다가 말한 것처럼 아 깽판 좀 치고 가자. 그래서 온갖 깽판을 다 쳐. 근데 부활해버려. 살아버렸어. 뭐지? 내가 깽판 다 치고 죽어버렸는데 부활해버렸어. 네. 근데 궁금한 거야. 막 거울 보면 막 뭐 괴물 달려오고 막 그 진짜 엄청난 트라우마였죠. 지옥에서 계속 그걸 경험하고 왔는데 그래서 나같이 부활한 사람이 또 있다는 거를 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알게 되는데 도대체 나한테 이게 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게 언제까지 일어나는 일인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박정자를 무작정 만나러 가게 되는. 정진수 캐릭터는 제일 인간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제일 소년적인. 제일 소년적이고 제일 인간적인. 그냥 자신의 욕구, 자신의 그 열망을 그냥 고지고대로 쫓아가는 다른 조직과는 다르게 제일 인간적인 캐릭터다. 어찌 보면 제일. 그래서 저도 정진수 캐릭터를 두 번째로 좋아해요. 근데 다만 1, 2, 3편까지 너무나 뭘 하는지도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첫 번째로 뽑을 수는 없었고 근데 명확하게 한 4편부터는 얘가 뭘 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도 딱 눈에 보여가지고 좀 좋게 됐죠. 저는 진격의 거인의 엘빈이랑 캐릭터가 좀 겹쳐 보였는데 정진수 의장도 바깥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막 정말 어떤 큰 뜻을 가지고 막 이 교리를 만들고 막 뭘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정진수 의장은 그냥 내가 궁금해서 내가 이렇게 뭐 괴물도 나타나고 이런 게 왜 그런지 궁금해서 찾아가는데 사람들은 이제 엄청 대단한 걸로 막 알고 있고 근데 진격의 거인의 엘빈도 생각해보면 되게 엄청난 그 신념과 이런 걸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살짝 달라요. 그거는 살짝 다른데 근데 사실 엘빈도 그 올곧은 신념을 밀고 나간 이유는 정말 개인적인 궁금증 때문이었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둘이 뭔가 비슷해 보여가지고 되게 재밌는 캐릭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진수 의장님의 캐릭터가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한 김에 그 김성철 배우님에 대한 얘기도 딱 이때 같이 하면 좋겠다. 근데 이게 저는 그 지옥 시즌2의 가장 큰 아쉬움 중에 하나입니다. 큰 패착 중에 하나죠.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김설주 배우님이 아니고 유아인 배우님이었으면 1, 2, 3편이 좀 더 재밌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의도가 조금 더 전해졌을 것 같은데 배우도 바뀌고 배우가 바뀌다 보니까 이 인물이 예전 인물과 같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행동과 의도가 제대로 와닿지 않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이거는 김성철 배우님의 단점은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니고 이게 1편 시즌1과 시즌2의 외부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고 정말 안타깝다. 그리고 시즌2의 김성철 배우님에 대한 그 장점과 단점을 저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은 일단은 김성철 배우가 갖고 있는 그 소년적인 모습이 시즌2에서 정진수가 왜 박정자를 만나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 너무 그런 개인적인 궁금증이랑 너무 잘 맞아떨어졌다. 진짜 김성철 배우님이었기 때문에 그 정진수라는 캐릭터가 인간적인 모습이 더 보였던 것 같아요. 정말 더 인간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저는 어디서 캐스팅 잘했다라고 딱 들었던 게 6편에서 박정자 배우가 김성철 보면서 너가 지옥에 간 이유는 너가 겁쟁이였던 거야 하는데 얘는 진짜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딱 김성철 배우의 그 소년적인 모습이 진짜 엄청난 겁쟁이구나 이 사람은. 그게 너무 잘 드러난 것 같아서 이 딱 그 6화를 보면서 너무 캐스팅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반면 아쉬웠던 점은
일단 유아인 배우와의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시즌 1과 시즌 2의 배우가 다른데 어쨌든 지옥의 세계관은 현실을 기반으로 벌어지는 미스테리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배우가 맡은 역할이 실제로 있을 것 같은 모습으로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시즌 1의 유아인 배우가 맡은 정진수 의장은 뭔가 진짜 현실에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시즌2의 김성철 배우가 맡은 그 정진수 의장은 너무 뭔가 만화적인 느낌이 좀 강하다. 그 배우의 연기를 떠나서 그 배우의 이런 이미지 때문에. 왜냐면 저는 솔직히 김성철 배우를 너무 좋아하는 게 데스노트의 엘 뮤지컬로도 했었고 그리고 막 몬테크리스토에 나오는 그 역할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캐릭터가 강해요. 너무 강한 나머지 뭔가 그냥 일본 애니메이션의 이 실사화로 담긴 정진수 의장의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다. 너무 색깔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소년소녀한 느낌이다 보니까 좀 더 그거를 좀 무겁게 만들기 위해 좀 강하게 연기하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이미지랑 그 배역이랑 잘 맞는 것 같진 않아요. 약간 그 의장이라는 그 캐릭터가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에서도 무거운 이미지가 있는데 소년소년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질감을 느껴서 좀 더 과하게 느껴지고 좀 더 만화적으로 느껴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한없이 가벼워져 버리는 바람에 그게 너무 아쉬웠다. 반면 유아인 배우님은 이제 좀 무거웠거든요. 진짜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사람이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20년 전에 고집받아가지고 미쳐가지고 뭔가 진짜 그 교리 만들고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이라면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 그 세상을 위한 행동인 것처럼 보여지는 무게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아니었지만 캐릭터는 사실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였지만 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세상을 위하는 것처럼. 그것도 시즌2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그냥 모든 장면이 좀 더 개인적인 느낌으로 보여가지고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이제 정진수 의장 얘기까지 했는데 그 화살촉 얘기도 이어서 하고 싶은 게 사실 화살촉의 방향성도 단순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가는데 어렵지 않았다. 일단 화살촉은 그 정진수 의장의 교리를 따르던 사람들인데 2대 의장인 정정칠인가? 김정칠? 교리 그리고 그 아이가 시연을 받았는데 살아남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 둘이 엄청나게 갈라지게 그쵸. 딱 완전히 갈라지게 돼버리는데 이 그 화살촉들의 지금까지 방황은 정진수 의장이 없었기 때문인데 정진수 의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은 정진수 의장의 교리를 따르던 자들이기 때문에 정진수 의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굉장히 심플해지는 그 정진수 의장이 없었을 때는 얘가 뭘 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사실상 뭐 하는 건지 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냥 폭력 조직이다.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해요. 한 1, 2, 3편까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정진수 의장이 이제 차에서 그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하죠. 그 남편이 이제 아니 세상을 바꾸려면 세력이 큰 세질리회나 소도가 있는데 왜 그 화살촉으로 가냐. 근데 이제 정진수 의장이 거기서 그 얘기를 하죠. 이 세질리회와 소도는 그 이제 믿음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조직인데 이 화살촉은 그 믿음이 있는 자신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광신도들을 바꾸려면 광신도부터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그 대사가 이 화살촉과 정진수 의장이 만나야 되는 이유를 너무 잘 설명했다. 정말 광신도예요. 제가 지금까지 본 광신도 중에 제일 광신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옥의 최대 문제점, 연상호 감독님의 최대 문제점, 디테일. 너무 아쉬운 게 저는 그래도 이제 디스토피아 사회,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 세계관이 몰입이 되려면 가장 큰 요소가 이 세계관이 진짜 이럴 건가? 이럴 것인가를 보고 이 시리즈를 보거든요. 진짜 만약에 우리 세계가 시험받고 막 이런 세계가 되면 과연 저럴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일단은 너무 이질적이었던 게 화살촉 같이 이제 무장단체, 법이 통하지 않은 폭력단체가 한 지역을 실제로 정진수 의장이 화살촉 리더를 만나러 가는 그 과정에서 보면 완전 세계가 무너진 마치 반도처럼 그려져 있거든요. 영화 반도처럼.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시스템이 망가져가지고 통제가 아예 안 되는 지역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세계관의 한국 거기서의 공권력과 통제는 완전히 무너져야 그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스토피아 사회를 그려놓고는 나중에 보니까 언론도 잘 돌아가고 정부도 있고 공권력도 있고 종교도 있고 심지어 빌딩도 멀쩡해. 이 두 개의 그림이 같이 그려지는 게 너무 이질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한 것처럼 그렸는데 세상이 멸망 안 한 것처럼도 그려가지고 이게 뭐 어딜 따라가야 될지를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화살촉 같은 캐릭터나 집단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세상이 멸망해야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통제가 무너져야 나와야 되는 집단인데 통제가 안 무너졌는데 그 집단이 있는 거죠.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 통제가 무너졌으면 완전히 무너진 반도 같은 사회를 그러든지, 아니면 통제는 유지되고 공권력도 남아있는데 정말 일부의 그런 사람들이 말 안 듣는 화살촉 같은 멤버들이 있는 건지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그림이 따로 놀기 시작하면서 그냥 어떤 장면을 보든 너무 이질적으로 다가온다. 시즌 1에서는 사실 그러한 대비를 크게 그릴 필요가 없었는데, 왜냐면 세계관 시기 자체가 흘렀기 때문에 거의 좀 초창기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좀 애들이 좀 화살촉으로 변해가는 과정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다 화살촉인 애들인데 화살촉이 좀 이상해. 현실에서는 절대 없을 것 같은 이런 이미지의 그런 화살촉 사람들다 보니까 이입을 할 수 없었다. 그죠. 그 얘기도 하고 싶은 게, 그림적인 측면에서 화살촉의 이 진짜 무너진 그 세계랑 진짜 세질리아나 이렇게 공권력이 잘 유지되고 있는 일반 사회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걸 일단 먼저 말하고 싶고, 두 번째는 비주얼, 디자인. 그 화살촉의 비주얼이 딱 그 전형적인 락? 하드락 느낌의 바나 느낌이 강한 그 하드락. 물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아는 게 잘 없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통제가 안 되는 사회가 되고 정말 그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과연 저런 비주얼일까? 이거는 저런 비주얼일까? 왜 그 광신도들이 하드락 분장을 하고 그러고 있는지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고 있는지가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이거는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너무 이질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좀 연출력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솔직히 시즌 2를 보다가 이거를 좀 멀리하게 되는 사람, 안 보게 되는 사람 대부분이 화살촉에서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일치하고, 화살촉 감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끝까지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 화살촉도 얘기하고 싶은 게 인방 컨셉. 근데 일단 저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텐데, 제발 영화에 그 인방 컨셉 좀 넣지 마라. 그러니까 제대로 진짜 철구 같은 애들을,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방송을 할 게 아니면 대도 안 되는 별풍 같은 그거랑 그 채팅창 그거 멈춰놓고 하나하나 읽어보면 진짜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 인방 컨셉도 마음에 안 되고, 과연 저는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가 망해도 그 하드락 패션으로 제일 살 것 같지 않은 조직이 저는 우리나라 생각해요. 다른 데서는 진짜 만약에 그런 폭력 조직, 그런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는 조직이 생겨나면 진짜 100번 양보해서 그런 옷을이나 그런 패션을 하고 돌아다닐 것 같은데,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상. 그래가지고 저는 그 화살 쪽의 기본적인 반항 심리 이런 거가 한국 사회랑 너무 안 맞고, 그 스타일도 너무 안 맞고, 그래서 너무 이질감이 드니까 몰입 자체가 안 돼버리는. 물론 아까 우리가 또 카메라 없을 때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화살촉이라는 그 극단주의적 성격과 반항적인 측면, 그런 걸 쉽게 보여주려면 반항적인 측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하드락. 극단적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세질류에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유니폼을 입고 있는 그 집단과 이제 그거랑 대비를 주기 위해서 최극단으로 간 건데, 문제는 저는 그거죠. 이제 하드락을 분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연출적으로. 근데 거기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그러니까 광신도들을 묘사하려면 광신도들은 이렇게 가다가 하드락 분장으로까지 가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만든다고 하면 만약 광신도들이라면 하드락을 분장할까? 차라리 얼굴에다가 그 화살촉 문양을 새기겠지. 그러니까 통일된 뭔가 어떠한 걸 그 믿음을 강조할 수 있는 어떤 걸로 가야 되는데, 제가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하드락으로 가버리니까 광신도라는 그러니까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표현해야 되는데 하드락은 그 남들과의 시선에서 네. 벗어나려는 그러니까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그쵸. 그런 분장인데 그거를 거기다 가져와 버리니까 이 둘이 맞지 않잖아요. 연출적으로 맞지 않는 선택인 건데. 역설적이도 하나의 네. 신념을 위해 가는 광신도들이 다 개성이 다 달라. 네. 오히려 개성이 이렇게 이게 한 방향으로 가야 돼. 회귀를화돼야 되는데 개성은 다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락 분장이라는 그 상징성은 그 다 각각의 개성을 상징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하나의 믿음, 하나의 길로 가는 그런 집단인데 그런 분장을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하나의 통일된 뭔가를 가야 되는데 뭐 차라리 하나의 문신을 새기던지 아니면 그 화살촉 문양 있잖아요. 그 얼굴에다 그냥 빨간색으로 그리던지 뭐 하나의 그걸로 가야 되는데 이 전술적으로 맞지 않는 그걸로 가버리니까 비주얼적인 측면이 좀 아쉽다. 네, 많이 아쉽다. 약간 좀 불량배를 연기하는데 배우님들이 그 엑스트라도 다 불량배스럽게 뭔가 약간 촉법소녀스럽게 연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이 광신도들이랑 뭔가 의미가 있는 건지 광신도들은 믿음을 광적으로 믿어야 되는 그런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행동은 자신이 그 시연 당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 말고는 보여준 게 없다. 그러니까 광적인 믿음을 보여준 행동이 없다. 오히려 그런 불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행동이 더 많다. 예, 뭐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이러면서 걷고 막 뭐 갑자기 뭐 욕하고 뭐 이런 진짜 누가 미디어에서 많이 보여주는 그런 불량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광신이랑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그냥 그런 불량스러운 모습보다는 진짜 미쳐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불량스러운 것밖에 안 보여주니까. 얘네는 세상 그냥 부정자가 돼버리는. 이게 광신도의 그거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상한 폭력 조직 단체의 불량화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연출적인 실패가 있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그 화살촉이랑 정진수 의장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남은 조직이 그 세질리웨랑 그 이제 소도인데 저는 이제 그 소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소도. 솔직히 말해서 그 세질리웨는 그 이야기를 진행하는 측면에 있어서 있어야 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종교가 탄생하는 과정을 시즌 1에서 다뤘고 그 종교가 거대해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이런 얘기를 다루는 게 이제 세질리웨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세질리웨는 되게 뭐 그냥 있어야 되는 그 흐름에 있어서 있어야 되는 조직이다. 근데 문제는 소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도가 왜 문제인지를 좀 두 가지로 나눠 설명을 하고 싶다면 첫 번째는 그냥 연출적으로 봤을 때 그 문소리 배우가 맡았던 그 정무수석이 하려고 했던 게 권력을 나누는 거잖아요. 정부, 세질리웨, 소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좀 통제를 하려는 거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화살촉, 세질리에, 소도 네. 이거를 이제 관장하는 정부 약간 이런 식으로 그게 더 맞을 것 같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건 시즌 1에서도 느낀 거고 시즌 2에서 똑같이 느끼는데 소도의 영향력이 뭐 하나도 이게 세질리웨를 건줄 만큼 비등비등한 조직인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이젠 소도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을 생각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뭐 하는 조직인지 모르겠어요.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본인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소도의 목적이 뭐예요? 이전 세상 나왔던 이전 세상으로 되돌리자. 그게 표면적인 목적인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 세상으로 되돌리자라는 목표는 가지고 있을지언정 어떠한 사람들도 그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소도가 내세우는 그 방향성에 가장 안 맞는 인물이 민혜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도는 차라리 정진수 의장이나 정진수 의장을 데리고 갔으면 데리고 갔지. 그러니까 저기서 6화의 마지막 그 남자분의 대사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세상을 망친 게 세질리웨, 화살촉 정진수 의장인 거 같냐? 세상을 망치는 건 민혜진 너야. 근데 저는 이거 맞다. 이거 맞다.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맞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정진수 의장의 방향이랑 일치하거든요. 세상이 망가졌으면 망가진 세상에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해야지 그 세상을 되돌리고 이미 망가져 있는 세상에서 올바른 신념을 찾아가는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바람이다 이거는. 그래서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자 씨의 부활자 박정자 씨가 어떻게 사용돼야 되냐면 진짜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메시지의 역할로 써야 세상이 그나마 다시
잘 돌아가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민혜진은 그게 아닌 거죠. 박정자라는 사람을 가족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마치 어벤져스의 크리스 에바스 같은 느낌. 네.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그러니까 영웅이죠. 그러니까 영웅의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영웅의 모습. 전형적인 네. 영웅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를 떠나서 올바른 신념을 위해 나아가는. 그러니까 소도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냥 민혜진 따로 혼자예요. 그리고 실제로 소도랑 제일 엮여서는 안 되는 줄. 네. 그러니까 사실 민혜진이 소도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맞아. 그리고 네. 소도도 자기네들이 명확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민혜진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다 민혜진 하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소도도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뭘 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방향성이 없고 차라리 조금 방향성이 있는 민혜진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정진수 의장을 납치해온 그 남편이 소도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연구할 건가요? 몰라. 이거 뭐 자기네들도 몰라. 연구 뭐 대책이 하고 없어요. 아니 할 때까지. 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소도는. 그러니까 정진수 의장 입장에서 와 얘네 진짜 멍청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나 같은 중요한 캐릭터를 데리고 와서 뭘 할지를 모르니까 나 같아도 도망치겠다. 이게 소도가 제일 유리한 입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연을 당했는데 안 죽은 아이도 데리고 있죠. 그쵸. 정진수 대장 의장도 데리고 있죠. 그리고 박정자도 나중에 빼앗죠. 심지어 그 형사도 데리고 있죠. 심지어 그 정보력도 엄청 빵빵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진짜 제일 어이없었던 거는 그 시연에서 살아남은 그 아기를 결과적으로 얘네들 연구에 성공했냐. 그냥 키웠어. 그러니까 뭘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좀 많이 안타까워요. 소도는.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거 같아요. 비정상의 사회에서 그나마 정상인인 사람들을 그려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비정상의 사회에서 제일 비정상 같아.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사회에 정상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정상인 사람 없어요. 정상인 사람이 없었고. 매드맥스에서 제일 정상인 사람은 매드맥스예요. 네. 그럼 민혜진의 신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그 민혜진이라는 역할이 이 드라마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민혜진이다라는 게 마지막 그 6화에서 딱 나오죠. 이 드라마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6화에 다 담겨 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 민혜진이 말로 이 세상을 죽이고 있다. 이 세상을 망쳤다라고 하는 게 이 단체 생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단체에 이 조직에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이 조직에 방해만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민희진? 그래서 민희진이에요? 제가 봐서 의도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근데 이 드라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인 것 같아요. 어떠한 조직에 속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각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라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조직들이 다 있잖아요. 세질리에가 있고 이익을 위해서 세질리에가 있고 어떤 믿음을 위해서 그 화살촉이 있고 그 뭔가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있고 뭐 그걸 또 이제 자기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뭐 소도가 있는데 민혜진은 그거와는 아무것도 연관이 안 돼 있고 오로지 원하는 거 아이가 올바르게 크기 바라고 자유롭게 크기 바라고 박정자 씨가 그 소속돼 있지 말고 가족들의 품에 들어가서 그 자신의 삶을 찾기 바라고 이런 걸 보면 개인을 우선시하는 자유 이 소속돼 있지 않는 그런 거를 상징하고 있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민혜진 씨한테 있다. 그게 마지막에 나오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완전 결말 슬픈데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한테 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지가 되니까 이 단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조직도 의미가 없어지고 이 조직 간의 싸움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멸망했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거가 이제 그 감독님이 바라는 얘기하고 싶은 얘기였다. 라고 보는 거죠. 거기서 고지를 받은 사람들 다 민혜진처럼 살아라. 네. 그런 삶이 옳은 삶인지 아닌지는 그 감독님도 모르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가 가보는 삶이 어떤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도 고지를 받았어요. 네, 받았죠. 우리 고지를 받았죠. 받았죠. 정준하 씨야 뭐 길어야 뭐 100년 안 돼서 죽을 거고 저도 100년 안 돼서 죽을 건데 언젠간 나 사람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언젠간 사람은 다 죽는다. 그거를 고지를 받냐 안 받냐 이거는 이제 드라마틱하게 고지를 받으면서
이제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는 건데 사실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죽을 거라는 건 알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런 단체, 이런 조직 같은 게 의미가 없다. 과연 의미가 없고 사실상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본인을 위한 삶을 살으라. 그래서 마지막에 그 축각 채워져서 뭐라 하잖아요, 남자가. 근데 미네지 뭐라고 하냐면 그것보다 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라 하고 하잖아요.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고 막 조직끼리 싸우고 막 세력끼리 싸우고 서로 뭐 이렇게 편 나누고 이러고 있는데 세상이 그러지 말고 본인을 걱정하면서 본인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게 세상을 더 좋게 만들지 아닐지는 감독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방향성이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은 말이었고 저도 좀 비슷한 게 세상이 멸망해 가고 있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근데 굳이 그렇게 살 거면 민혜진처럼 올바른 신념으로 살아라.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로 여기서 6화를 통해 얻은 뭔가 깨달으면 세상이 망해가고 있을 때 올바른 것처럼 보이는 신념은 오히려 세상을 멸망하게 하는 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 미네지는 정말 방해자죠, 그냥. 최악의 방해자고. 최악의 방해자죠. 세상을 멸망시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박보영 같은 역할인 거죠. 민혜진이 하는 역할이. 근데 물론 그것도 의견이 엄청 갈리잖아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너무 바람이다 막 이러는데 또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꿋꿋이 신념대로 행동하는 박보영의 연기에 박수 쳐주기도 하고. 그게 옳은 걸 수도 있고. 그게 옳다고 생각. 근데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차피 다들 자기 맘대로 살고 있는데 너도 네 맘대로 살아라. 근데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주인공을 민혜진으로 한 이유가 감독이 그래도 올바른 신념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네 맘대로 살아라만 얘기하려고 했으면 주인공을 정진수로 했거나 세진이의 김정철처럼 했거나 했겠죠. 근데 왜 주인공이 민혜진인가? 그 민혜진이 그 세계관에서는 가장 정상인이고 가장 그 세상이 바뀌기 전과 바뀌기 후의 신념이 똑같은 올바른 신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민혜진처럼 살아라.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딱 그 방면교사를 정지수를 딱 내세웠죠. 마음대로 살되 정지수처럼 나쁘게 살면 그쵸. 벌 받는다. 그쵸. 근데 착하게 살면 너무 하고 싶은 말이었어.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하되 착하게 살아. 나쁘게 살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정지수는 벌을 받았고 그 민혜진은 약간 구원을 받았죠. 맞아. 이걸 딱 두 개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두 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진수 의장이 결과적으로 6회의 그 비극적인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진짜 그 민혜진과의 다른 모습을 딱 나누기 위한 생각이었다는 게 들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결말을 조금 나쁘지 않게 봤던 게 5화까지만 해도 이 조직 간의 대결, 이 조직 간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서 과연 어떻게 될까가 항상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어떤 조직이 이기고 어떤 세상으로 변할까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조직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 조직에서 나와서 혼자만의 삶을 살아, 개인의 삶을 살아라. 이 조직에 함몰되지 말고 를 얘기하고 있어서 나름의 반전이었어요. 저는 감독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처음부터 확실하게 있었다라는 게 딱 느껴져서 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디테일이 너무 떨어져요. 그 설정을 잘 소화할 능력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증명되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 아이가 시연을 당하는 장면이 다시 나와요. 근데 아이가 시연 당했는데 죽지 않았던 게 아니라 시연 당하자마자 바로 부활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후원의 마지막에서 시연을 당했는데 안 죽었다라는 떡밥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해결 못해서 사실 죽었는데 부활했다. 라는 부연 설명을 붙인 그러니까 떡밥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냥 회피해버린 그냥 솔직히 말하면 해결을 못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여기서 딱 드러났다. 근데 왜 부활했을까? 이것도 사실 물론 그 세계관 자체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최소한 그 세계관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납득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정진수 의장과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박정자만 부활했고 결과적으로 그 아기도 부활했고 이런 게 일관성이 없죠. 부활에 대한 일관성이 없고.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걸 보고 딱 떠올랐던 게 이제
더 플랫폼 2. 음. 그러니까 플랫폼 시리즈가 떠올랐는데 네. 그런 거기서도 그 설정이 있잖아요. 네. 그 감옥 같은 저. 쪽이 만들어져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시스템에 대한 그게 그냥 있다라고만 말하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안 하는데 그냥 지옥도 약간 그런 식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말하면 지옥은 그런 퀄리티가 좀 떨어져가지고 네. 아니 보면 그 뭐야 그 박정자 씨는 그 4년 동안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부활했는데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제대로 일상생활을 못하는데 정진수 보세요 그 뭐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말 나오자마자 말도 제대로 컴퓨터 하고 좀 주세요. 컴퓨터 보자마자 바로 상황 파악돼가지고 정진수가 엄청나게 똑똑한 건지 아니면 이 둘이 좀 다른 체험을 한 건지 근데 그거는 뭔가 또 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거의 4년 전에 그러니까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는데 얘는 4일 만에 이 정도의 활약을 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이게 너무 퀄리티가 떨어진다.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 근데 뭐 둘이 다른 지옥을 체험했다는 그걸로도 이것도 가니까 변명처럼 느껴지는 거죠. 맨 마지막에 그런 걸 보여준 것처럼 이 떡밥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서 아 너는 다른 지옥에 살았구나 그래서 변명처럼 느껴진다. 결과적으로 지옥의 세계관은 망할 겁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통제는 무너질 거예요. 이후의 세상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든 삶이 다 알게 된다. 그러면 과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고지를 받았고 죽는 시간이 제각각이라면 저는 필연적으로 그 시스템은 무너져 있게 됐다. 지금까지 왜 이런 통제나 이런 질서들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삶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아는 순간 모든 사람은 다 정진수처럼 살겠죠. 지 맘대로 하고 그냥 세계 망하라고 놔두고 내 후손들에게 이거를 물려줄 이유도 못 찾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단체로 고지를 받는 상황이 오면 필연적으로 망하게 될 거다. 근데 연상호 감독님의 세계관은 우리나라까지만 렌더링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멸망할 것이다. 연상호 감독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세계가 만약에 온다면 다들 마음대로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으로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를 지켜줬던 것처럼 아이가 어머니를 이렇게 다시 만나러 왔던 것처럼 대안으로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라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사랑이다. 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지옥이라는 이 토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는 세계관 그리고 지옥이라는 시리즈가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한편으로는 재밌고 한편으로는 할 얘기도 되게 많고 어쨌든 딱 저희가 좋아할 만한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좀 과감한 설정의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네. 그래서 어쨌든 너무 재미있게 토크를 했고 지옥 시즌 2 어차피 디아에 그 별점 남긴다면 몇 점 정도 줄 건가요? 난 2.8. 2.8은 없죠. 그래서 2.5를 줄 겁니다. 나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비추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비추. 5, 6화는 좀 재밌게 보긴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비추입니다. 3화까지 버틸 자신이 없어요. 근데 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연상호 감독님이니까 이렇게 표현했지 우리가 만약 표현했으면 더 처참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마땅히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를 구현해내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세계를 예측하고 그걸 그려내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긴 말도 안 되는데 감히 저희가 여기서 넌 좀 아쉽다 이렇게 좀 훈수를 더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큰 세계관을 꾸린 드라마나 영화가 별로 없었어요. 이게 한국 영화에서. 근데 그런 시도를 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만들어냈다. 라는 점은 좀 칭찬할 만하다. 그리고 좀 대단하다. 근데 아쉬운 점은 이제 저는 한국 영화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해외 영화, 할리우드 영화도 다 비교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할리우드 영화의 그런 거대 자본이 들어간 그런 완성도랑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시도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5, 6화는 재밌게 봤어요. 저는 5화. 네, 5화 저도 6화 마지막에 몇 장면 정도만 재밌게 봤고. 근데
오히려 대사들은 좀 더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그 지옥의 대사들은. 근데 제일 최악의 대사는 총알 버리고 한 발이면 충분해 뭐 이런 뭘. 아 저는 그게 뭐가 좀 나중에 쓰일 줄 알았는데 네. 그냥 안 쓰였다. 미네진이 그때 총알 가져갔으면 그 남자애 손쉽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얘기 하나 또 생각났는데 네. 액션 부분 있잖아요. 네. 액션이 나오는 액션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솔직히 좀 질렸어요. 뒤로 가면 액션이 나오는 장면은 미네진이 나오는 장면에서만 액션이 나오는데 미네진이 하는 액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질리는 감이 있었다. 솔직히 액션을 넣은 게 좀 억지로 뜬 느낌. 시간을 채우려는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저는 그래서 액션을 좀 더 줄이고 그냥 러닝타임도 좀 줄이고 제작을 좀 더 줄여서 한 4화 정도로 4부작이면 됐다. 네. 그 3화 그거 네. 빠지고 네. 액션 좀 빠지고 4부작 깔끔하게. 6부작 너무 길어요. 네. 이 액션 빼고 그 1, 2, 3화 조금 다르게 좀 바꿔서 좀 줄이면 네. 충분히 4화만 끝낼 수 있습니다. 액션 솔직히 좀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액션 너무 올드해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거, 그러니까 네. 그거 한 번이면 좀 괜찮은데 그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다 보니까 네. 그 액션 비슷한 액션이 솔직히 그 아까 마지막 그 미네진이 벨트 풀고 이거 하는 거 좀 오글거렸어요. 네. 감성이 네. 조금 약간 좀 시대적으로 조금 올드해. 네, 좀 시대착오적인 거는 네. 좀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런 멸망이 가는 과정에서 싸움은 무조건 있으니까 싸우는 거긴 한데 그래요. 네. 어쨌든 뭐 지옥 시즌2 이렇게 토크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작품 이렇게 심층 토크 조커 심층 토크 딱 하면 딱 좋았을 텐데. 근데 조커 좀 시기가 좀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또 바로 근데 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조커 심층 토크는 유라시아 권화들에서 네. 저희가 했으니까 유라시아 권화들을 봐주면 되고 지옥 심층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연사연 감독님의 초기 작품 그 네. 애니메이션들은 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약간 영화당이나 그 파이아켓처럼 마지막 네. 추천작 두 네, 편 추천작. 보여주고. 대지의 왕, 그 연사연 감독님의 초기작 애니메이션인 네. 작품이 있는데 대지의 왕이랑 사이비 네. 이 두 작품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훈아의 인생 이야기의 정건아. 정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